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맞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좀 속았다. 끝이 없이 쏟아지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을 본다. 내가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경험에 가깝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으니까 큰 의미에서 삶의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철학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에 가셔서 철학도 공부하고 오신 유튜브 충코의 철학의 충코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코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되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거나 뭔가 공허감에 빠져 있거나 그냥 번아웃이 온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 그런 공허감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말하는 문제들, 집값 문제, 그렇죠. 어떤 격차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대우의 격차 문제,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워가기 힘들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아주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 고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종류의 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서 네. 20세기 초반에 발전했던 산업들에 비해서는 되게 작다. 그 효과가 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면 산업은 성장한다고 말을 하고 네. 경제 성장은 하여간 플러스 일어난다고 그렇죠. 말은 하는데 실상 일반 사람들에게 그 부가 분배되고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로 발전을 하고 네. 특히 중공업이라든가 그렇게 네. 발전을 하면서 기술 르네상스에 이르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류 사회에 있어서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는 각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들도 실력 있는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히고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중산층의 신화 같은 게 생겨난 건데 이제는 새로 발전하는 산업이 IT 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죠. 페이스북이다, 네. 어떤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다 이런 산업들이 숙련된 노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발전해도 일반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이익은 되게 적다. 그래서 소수의 예를 들면 능력 있는 개발자라든지 소수의 아주 원래 그 자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계속 더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다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말이 되고 있는데 네. 다만 우리나라랑 전 세계의 차이는 전 세계는 그 전환이 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2차 산업의 성장이 워낙 빨리 일어났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두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뭔가 사회가 돌아간다는 그 이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심리적으로 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알프레드 소비라는 경제학자의 이주 이론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섹터가 경제 섹터가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건 소위 자동화가 된다는 건데 경제 분야에서 자동화를 많이 해서 적은 노동력이 투입돼도 더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존의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네. 그런 게 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섹터에서 발전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섹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고당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일을 다른 섹터로 찾아야죠. 이동을 네.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농업이라는 섹터가 자동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10명의 노동자만 필요해졌다. 그러면 90명의 노동자들은 다 다른 분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이주 과정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떤 비용이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농사 짓던 분들이 다른 분야로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그게 교육을 얼마나 받고 해야 되니까. 교육도 새로 해야 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어떤 새로운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 봤자 전체 사회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이랑 그 이주에 걸리는 기간이랑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성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100명 필요하던 게 10명으로 줄어들고 90명이 다른 분야로 이동해서 이쪽의 파이가 한 100명이던 게 190명으로 늘어나 봤자 전체 사회의 생산성은 기존의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이던 게 한 290 정도가 됐다. 300이 됐다. 그러면 50% 정도 성장한 거긴 한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이주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50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놓고 보면 1년에 끽해봤자 1년에 1%. 1% 2% 성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저성장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일어난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소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은 옛날엔 뭐가 달랐냐? 20세기에 고도 성장할 땐 뭐가 달랐냐? 그때는 여러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한 섹터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섹터의 생산성 자체가 성장을 하니까 막 100이던 게 200, 300, 400, 500으로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이주를 한 사람들도 많이 나눠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충분한 200, 급여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아주 적은 분야에서만 특히 요즘에 우리가 IT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만 성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전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도 내가 열심히 해봤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맞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전체 사회적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파이도 커지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좀 속았다. 흔히들 기성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었고 너희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섹터에서 과거처럼 그런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일어나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동시다발적인 그런 발전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천재적인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생겨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0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섹터에서의 동시다발적 발전이 전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때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 한시적인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그냥 평범했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근데 사람들의 의식은 이미 그 특별했던 상황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경험해버렸으니까 네, 이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뭔가 이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상황에서 요즘 2030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바뀌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왜 살아야 되나? 그럼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뭐 열심히 살아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일 텐데 철학자들은 이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랑 경제적으로는 다르지만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시대 정신을 가졌었냐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기독교가 소위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주요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체이고 그래서 니체가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 많이 읽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도 비슷해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니까요. 그랬을 때 니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허무주의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같은 건 없다. 이 무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라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대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만 이제 니체는 소극적 허무주의와 적극적 허무주의를 구별하는데 소극적 허무주의 같은 경우는 내 삶의 근본적인 의지 같은 거를 발휘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지나 세계의 의지 같은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어떤 무기력하게 이끌려가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허무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소극적인 허무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삶의 의미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갈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파시즘은 조금 더 이후에 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떤 매스 무브먼트 같은 것들에 많이 참여하고 그냥 대중사회에 속하면서 나는 이 대중에 녹아들어서 살련다. 정치 오히려 포퓰리즘 같은 거에 많이 영합을 하고 그런 경향이 출현을 했었다고 니체는 주장을 하고 근데 이런 종류의 허무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니체는 비판을 하고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적극적인 허무주의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가 말한 적극적인 허무주의는 니체 같은 경우는 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차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주적 생명력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적 생명력을 다른 말로 하면 힘의 의지 이런 말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근본적인 철학적 주장이라서 이 철학적 주장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세계의 기초적인 단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쵸. 있으니까 뭐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쿼크라든지 전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체 같은 철학자는 그런 단위의 움직임만으로는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명에 우리가 정신을 갖고 유의미하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현상은 오히려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자기 보존과 내 존재를 크게 펼치려는 어떤 의지, 생명력 같은 게 오히려 더 근원적인 단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니체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본인의 철학적인 고유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생명력, 의지를 크게 펼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사는 거고 그 의지가 잘 펼쳐지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삶을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 허무주의는 네. 내가 아무리 의미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내 의지를 강하게 펼쳐나가면서 그 무의미의 상태를 극복하고 거기에 전혀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긍정하면서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면서 사는 것을 꿈꿔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런 인간상이 니체가 말하는 초이인인 거고요. 그 의미라는 게 기존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때 내 삶의 의미는 뭐다,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경우에 외부에서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돈을 쫓으니까 나는 돈을 쫓을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나도 사랑하는 삶을 안에서 의미를 찾을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권위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것에 따르는 거는 니체가 보기에는 오히려 생명력을 제한시키는 길이다. 예, 생명력을, 자신의 생명력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내 생명력을 잘 펼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니체는 기존 종교나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되게 비판을 했던 거고요. 기존 종교나 권위는 사람들이 사실상 생명력을 펼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그게 어떤 유의미한 거라고 겉포장을 잘 하니까요. 근데 니체는 그런 종류의 권위를 다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내 고유의 생명력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절대 왕정이나 뭐 계급 같은 것도 무너지고 이런 진화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많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런 이제 허무주의 같은 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자본주의 이런 성공이란 절대 기준을 쫓으며 살다가 이제 그게 조금 무너져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주의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능동적 허무주의를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좀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그런 것들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력감이라는 감정도 불안이라는 감정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건데 그 불안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니체보다는 약간 뒤에 살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사회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나 양차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세계의 파괴적인 변화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네. 저는 이것도 묘하게 지금 시대랑 되게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환경 파괴라든지 계속 날씨가 더워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이대로 과연 세상이 흘러가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 세상이고, 그랬을 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무 혹은 창조적인 가능성 같은 거를 가리키는 지표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기존의 체제에 잘 동화된 채로 기존 체제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잘 살아간다면 그러면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미 모든 게 의미로 너무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체계 안에 금이 가고 내 정신 안에 표피 같은 게 살짝 벗겨져서 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그 내 안의 심층적인 차원이 기존의 체계에 의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했고, 네.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그 불안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하지,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고 그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단순히 피상적으로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불안을 오히려 잘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걸 잘 파고들면 이제 아 기존 체제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내 안에 내 고유의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명상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좀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따르는 그런 절대적인 목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소리,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네.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본질이란 어떤 것이 무엇이도록 하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의 본질은 뭐 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소리를 키운다든지 하는 게 마이크의 본질일 테고요. 근데 사르트르를 비롯해서 여러 실존주의라고 묶이는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것 같다.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규정할까라는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보다 더 앞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뭘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보고 그런 다양한 활동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력감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거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은 사실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절대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거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왔을 텐데 존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목적이나 뭔가 이제 사회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철학자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구별을 애초에 좀 우리는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는 것과 네. 내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 두 가지 생각이 그쵸. 저는 서로 엄밀히 양분되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창조성을 잘 발휘해 나가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종국에는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하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근원적으로 나라는 인간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을 느끼는 것과 전혀 저는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미 같은 철학자도 네. 뭐 철학자이자 소설가이자 뭐 저널리스트이자 규정되기가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얼핏 생각하면 그냥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개인의 정신에만 잘 집중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네. 그 사람은 지속적인 허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껴왔고 그 사람들은 까미의 세상을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내 것에만 잘 집중하면 되네. 모든 사회적인 강압에서 벗어나서 내 가능성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까미라는 사람도 사회적인 참여를 엄청나게 중시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사르트르와 까미의 되게 큰 차이점은 사르트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적인 차원 네. 그 불안이라는 감정적인 차원이 가진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큰 가능성 그런 거에 가장 많이 주목을 했던 사람이고 반면에 까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성적인 인식의 힘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까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삶의 의미라든지 그런 걸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도저히 찾을 수가 네. 없다. 이게 현대인이 처한 현실이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 상태가 그가 말하는 부조리인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조리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네. 선택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당이고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그 가치 판단을 부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장 근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무것도 정당할 수 없는 게 이성적으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인간 이성의 한계라는 것을 잘 직시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까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히 인식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체화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니까 살아가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그냥 죽긴 싫다면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네,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성의 힘을 되게 강조했던 거고. 되게 순환적인 뭔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상태인데 자유로워서 자유로운 상태라서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조차 또 의미가 없고 되게 순환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세대가 처한 현실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되게 무기력해. 내가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근데 바뀔 것 같지 않아. 되게 이제 돌고 도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종류의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순간, 혹은 아까 말한 사르트르가 말하는 불안의 순간도 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건 흔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하기란 되게 어렵고 그런 경험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되고 소위 2030 세대가 네.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히려 이런 체험의 순간이 되게 적기 때문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번도 이런 체험을 제대로 할 기회는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떤 남들이 부여해주는 가능성 중에 뭐 하나를 집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원의 경험을 정말로 깊은 의미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진짜 내 안에 내가 그래서 뭘 하고 싶은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글쎄요 철학적인 성찰이랄까요, 아니면 문학적인 경험도 좋고 좋은 영화도 좋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건 결국 그냥 1분도 안 되는 자극적인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깊은 체험을 하기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그러니까 사르트르한테 영향을 아주 많이 준 철학자인데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도피한다. 대부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죽기 3일 전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죽기 전날에 뭐 할래? 그랬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진짜로 우리가 그 순간에 나의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찰나에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그걸 건너뛰고 남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지금 죽는 건 아니네. 이렇게 오히려 안도를 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오히려 죽음에 대한 안도로 우리를 이끄는 저는 많은 종교 생활에서의 경험도 그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죽음과 내 불안과 내 부조리로부터 항상 도피한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경험이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부정신학적으로 좀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묘사하기란 저는 애초에 이 경험이 좀 비언어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음으로 뭐 달려가는 경험 뭐 네.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게 깊이 생각해보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나 혼자 사고의 경험으로 이런 성찰의 순간에 이르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찰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받거나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경험에 이르렀다고 본인도 주장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아니면 이런 경험과 연결된다고 평가받는 작품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네. 우리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를 봐야 되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런 순간이 우리가 그런 순간의 일을 경험의 일을 체험의 일을 가능성을 훨씬 더 증폭해 주는 게 아닌가. 나라는 한 명의 인간이 가진 사고의 한계는 되게 뚜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렸을 때 되게 획일화된 그런 구조 안에서 똑같은 걸 공부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런 사회의 구조 자체가 이런 경험을 좀 막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럼 네네. 다양함을 좀 추구하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런 사회로 좀 바뀐다면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다양성이라는 게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체험이랑 엄청나게 강력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내가 존중한다. 라는 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말고 요즘에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 정체성 정치라는 말로 소위 그냥 이용되는 그런 다양성 말고 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삶의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삶의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걸 심층적인 차원에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그게 되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무언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의미가 다른 권위주의적인 체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아닐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일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랑 저는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이제 잘 산다 함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우리나라는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차는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상을 잘 못하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다른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할 기회가 적어지고 그 기준에 맞추려면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뭐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한들 나는 이런 문화생활을 하고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지적인 뭔가 체험을 하는 사람이야 정도로만 이제 인식이 되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도 정말 내가 누군지 고민해보는 그런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내가 정말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다양한 거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어떤 하나를 되게 깊이 체험해보는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어떤 긴 책을 진짜 읽어본다던가 뭐 하나에 깊이 본다는 건 그 하나의 세계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걸 뜻하고 그럼 하나의 세계를 이해했을 때는 그러면 그 하나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는 무엇인가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의 세계조차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세계라는 게 뭔지라는 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로 좋은 소설이나 그런 거를 깊이 빠져서 읽어보는 경험이 전 진짜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시대일수록. 근데 요즘엔 이제 다 숏폼이나 뭐 책이나 뭐 이 미디어에 소비되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가벼운 네. 경우들이 많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클래식을 접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라이프 코드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앞에 있는 어떤 경험을 정말 깊이 있게 몰입을 하고 한 가지 분야를 제대로 파야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목적지향적인 것들, 절대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 사실 그런 게 우리의 인류를 발전시킨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개인들이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의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뇌과학이나 이런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목적이나 뭐 목표나 이런 성취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냥 매 순간 매 과정에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목적을 달성했을 때 행복이 아니라 뭐 주관적인 행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철학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